타이밍이 지난 느낌 있긴 하지만 오늘 유디톡에서는요 한번 경리단길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하여 경리단길의 비밀 하니까 이제 좀 너무 거창하게 들리긴 한데, 이태원 근처 주거 지역으로 나 있는 진입도로 정도에 불과하던 폭도별로 넓지 않던 그 경리단길이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적 아이콘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맛집과 관련된 온갖 SNS 문화의 산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맛과 멋을 한 장의 사진에 담으려면은 크고 웅장한 레스토랑보다는 작고 아담하면서 주인의 사장님의 감성이 담긴 그런 가게가 유리하다. 그런 개념을 어떻게 보면 경리단길에서부터 처음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경리단길은 예전 같지 않다, 망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가보면요 주말에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어쨌든 이 경리단길이라는 현상,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죠. 이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이야기해 봐야 될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요 이 현상을 보는 관점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SNS의 영향, 그리고 이 시대 청년 대학생들의 감성 그런 것들을 원인으로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 뻔하게 들어서는 브랜드, 체인점, 어디 가나 똑같은 상권, 여기에 식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상권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원화, 분산화 같은 현대의 경향들,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앞만 봐도 그런 문화적 설명만으로는 반쪽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리단길이라는 건 분명히 하나의 구체적인 장소이거든요. 그 장소가 활성화되고 문화적 아이콘까지 되어갔는데,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장소가 왜 하필 그 장소가 그렇게 커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도시학적인 설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UDT에서는요 그런 도시학적인 설명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경리단길이라는 도시현상, 이 현상이 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기초적인 빌드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빌드업 첫 번째 단계로 경리단길이 유행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없던 핫플레이스의 탄생, 과연 언제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우리가 경리단길을 가서 아무 편견 없이 그 길의 입지나 위치만을 보면 굉장히 희한합니다. 우선요 길이 굉장히 좁고 구불구불해요. 2차선에 불과하고 도로도 굉장히 좁고 보도도 제대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경사가 심하게 져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결국 남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길의 성격도 원래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개방된 상권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원래는 남의 동네 사람들이 굳이 와서 기웃거릴 일이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감성하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요 별로 감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무슨 가을이면 낙엽지는 가로수가 있길 합니까? 꽃길이 있길 합니까? 건물이 건축적으로 멋있길 합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우연하게 발생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요 경리단길 외에 다른 지역의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서울의 망리단길, 송리단길, 그런 유사 상권들이 있고요. 또 지방 도시로 갈 때 경주의 황리단길, 전주의 갱리단길,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전국적으로 수십 개에 해당하는 리단길, 짝퉁인지 신퉁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경리단길과 놀랍게 유사한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경리단길의 탄생에는 우리가 도시학적으로 읽어야 될 포인트가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경리단길이 언제부터 그렇게 뜨기 시작했는가, 그 시점과 과정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요새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인터넷 검색 트렌드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경리단길이 언급된 횟수에 대한 빅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2013년도, 14년도에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전과 후의 통계량의 차이가 무려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때쯤 뭔가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그 전에도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주로 미군들을 상대하는 주점이라든가 레스토랑을 열었고 그 분위기를 좋아해서 찾아가는 한국인들도 꽤 있었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매니아를 위한 소수의 상점, 그런 개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급격한 화제를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경리단길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그렇게 올라가다가 2017년, 2018년경에 이제 절정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또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 이름을 본딴 X리단길이라는 형식의 길들이 수도 없이 많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시학을 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현상입니다. 바로 경리단길의 유사상권 X리단길의 등장들이죠. 그 첫 주자는 서울의 망원동이었습니다. 이태원하고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그런 서울의 동네죠. 망원동, 망원시장의 뒷길이 망리단길이라는 이름을 달고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그것도 2017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빅데이터를 보면요, 경리단길과 망리단길이 동시에 여름에 정점을 찍으면서 전국적인 엄청난 화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그런 현상을 보게 되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저거구나, 저거 되는 거구나 하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도들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때부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X 리단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리단길만 제가 요 그래프에 넣어봤는데요. 뭐 갱리단길, 황리단길, 망리단, 송리단, 전리단, 봉리단, 해리단, 평리단, 금리단 많이들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요, 전주의 갱리단길 그리고 경주의 황리단길 정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경리단길이 하나의 문화적인 상징이 되고 아이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치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인 것처럼 경리단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상품처럼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경리단길이라는 명칭이 참 재밌습니다. 원래 주소도 아니고요, 공식적인 명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공식적인 주소는 회나무길입니다. 회나무길. 그런데 그 입구에 육군 경리본부가 있었어요. 육군 경리본부.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경리단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경리단길이라는 이름 자체는 별다른 장소성도 없고요, 상징성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단순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상권에선 이 경리단길이라는 이름을 신주단지처럼 모셔가가지고 하나의 상징처럼, 아이콘처럼 삼았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웃기는 현상이죠.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어떤 회사에 굉장히 미인인 경리 여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경리 예쁘다, 우리 경리 미인이다 칭송이 자자했어요. 그랬더니만 다른 회사에서 예쁜 사람만 보면 저거 경리구나, 저 사람 경리야,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명칭을 갖다 써버리는 것과 같은 굉장히 웃기는 현상 아니겠어요? 결국 경리단길이란 이름 자체는 별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리단길이 하나의 상징이 되다 보니까 이 글자 중에 하나라도 갖고 가서 X리단길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전국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서 2020년 초 그 정도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리단길이라는 이름을 붙인 상권이 무려 30개가 넘게 탄생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조금 인지도가 그래도 높은 20개 정도의 상권만을 제가 여기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진짜 짝퉁 같은 길들이 많아요. 경리단길은 원래 상업지역도 아니고요, 문화지역도 아니고요, 자연 발생적인 상권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리단길은요, 가보니까 길이 아니라 건물 하나야. 건물의 이름이 무슨 리단길이야.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상권이 너무 공동화가 되니까 그 지자체가 그 상권의 이름을 바꿔서 자기가 X리단길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공했겠습니까? 경리단길의 숨은 구조나 그 비밀을 모르고 그냥 이름만 가져간다고 해서 그런 성공이 따라올까요? 그렇지 않죠. 이 전국에서 X리단길로 이름 붙은 곳들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자리 잡았다 생각되는 사례들을 제가 한번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직접 가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정부가 제공하는 상권 정보 시스템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도 했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바로 그렇게 찾아본 전국의 10개의 리단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까만 점은 리단길의 주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 뭐가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레스토랑, 카페, 뭐 주점, 베이커리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의 위치를 까만색으로 표시해 놔서 대략 어디에 그런 상점들이 모여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고 싶은 것은요, 여기 있는 이 상점들의 위치와 형태, 분포, 그런 것들이 그 뒤에 숨은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적인 발생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뭐 어떤 규칙, 도시학적인 질서,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전국의 유명한 리단길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뭐 사실 건축물 차원에서 별게 없죠. 그냥 평범한 뭐 한 3층, 4층 중층 상가일 뿐이에요. 뭐 대단히 감성적이거나 대단히 뭐 디자인이 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특징이 있습니까? 레스토랑, 카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은 이 저층 1층 부분만 분할해가지고 마치 거기만 다른 건물인 양 포장을 해놓고 있죠. 이게 건축물에 말하자면 전면 분할 디자인이라는 스타일인데, 이 앞에서 기다리면서 사진 찍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멀리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게 큰 건물의 일부로 보이지만, 바로 이 앞에서 지금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위층에 있는 지저분한 뭐 주거 부분이나 에어컨 시설 이런 것들은 아예 시야에 들어오지 않겠죠? SNS에 올리는 사진과 컷을 딱 찍을 때는 1층 상점의 스케일만이 사진에 딱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리단길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건축적인 현상이에요. 건축물의 파사드, 말하자면 전면을 분할해서 그 분할한 부분만 독립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무 멋대가리가 없던 뭐 평범한 상가를 SNS상의 핫플레이스로 바꾸는 그런 어떤 건축적인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리단길을 해석하기 위한 빌드업 두 번째 과정으로 이번에는 정보통신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래도 정보통신 시대, 특별히 모바일 정보통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거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SNS가 이 리단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그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정보통신이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이용 방식을 바꿀 것이다 라는 예측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모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손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바일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의 만남과 관련된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바로 약속 장소라는 개념이에요. 약속 장소. 조금 연령 있는 분들은 뭔 소린지 알 거예요. 강남역 하면 뉴욕제과 앞, 그 다음에 대학로 하면 KFC 앞, 청량역 앞에 시계탑으로 오전 10시까지 안 나오면 그냥 우린 출발합니다.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 모바일 통신이 없던 도시에 사는 사람은요, 미리 익숙하고 미리 약속되어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라도 잘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골라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못 만나고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는 문화도 굉장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먹자골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떤 특별한 맛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식당들이 그냥 왕창 몰려있는 지역으로 가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손에 주머니 이렇게 찔러놓고 가다가 야 저기 어떠냐 그러면 괜찮네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니 그런데 지금은 어느 길 몇 번지 어떤 맛집이 있는지를 우리가 콕 집어서 선택한 다음에 간다라는 거죠. 음식이 뭐고 평점이 몇 점이며 인테리어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미리 다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그래서요 먹자골목처럼 뭐가 왕창 몰려있는 거리로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맛집인 것만 확실하면 어디 뒷골목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혼자 있는 가게라 하더라도 다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시태그가 많이 붙고 라이크 많이 붙어 있다, 평점 높다 그러면은 일단 가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바일 정보통신이 갖고 오는 변화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맛집이나 이런 부분적인 변화 말고도요, 좀 더 큰 단위의 변화를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도심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이제는 정보통신 공간의 역할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실제 도시 공간에서 어디엔가 뭔가가 왕창 집중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폰을 보고 정보를 검색해서 알아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도심지, 중심지, 집중지역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예측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는 엘빈 토플러 박사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미래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80년대에 이분이 쓰신 제3의 물결에서 이분이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굳이 도심부로 몰려갈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서로 정보망을 연결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거다. 그러면 굳이 기업 본사들이 막 도심부에 몰려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결국 도심의 기능들은 사라지고 업무 기능은 비어갈 거다. 이런 예측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도심 공동화를 말한 게 아니고요. 도심부에 지금 막 몰려있는 비즈니스, 업무 기능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분산되어 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정보통신이 도심부에 있는 기능들을 그냥 외곽으로 확산시켜버릴 거다. 이런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80년대가 아니고요. 2000년하고도 23년이 지났네요. 이제 정보통신은 컴퓨터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까지 발전했죠. 모바일폰, 말하자면 우리 손바닥 위에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학생분들 나중에 취업하면 어느 곳에 있고 싶습니까? 역삼동, 테헤란로, 여의도 증권금융과 이런 데서 회사 명찰 딱 달고 나와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이모 여기 칼국수 하나요? 이러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직도 도심의 업무 기능은 건재합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경향까지 있어요. 안타깝지만 엘빈 토플러의 예상이 가장 빗나간 부분이 여기입니다. 재택근무니 정보통신으로 도심의 업무 기능들이 막 분산되어 갈 것이다. 아닙니다. 아직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혁신 클러스터니 뭐니 하면서 새롭게 업무 집중 지역이 더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설명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대단한 정보통신 수단인 카톡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과연 친구로 만들어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당장 여러분들 카톡방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어디 북극, 남극, 아프리카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보는 친구들이 거기 또 올라가 있어요. 정보통신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줄 걸로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오히려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보통신이 떨어져 있는 관계를 연결시켜주기보다는
가까운 사람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는요, 오히려 서로 집중되고 몰려 있어야 될 이유가 더 커지고 있어요. 몰려 있고 그런 다음에 정보통신으로도 또 연결되어 있으면 그 효과가 이제는 거의 2배, 3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라는 어떤 그런 집중 지역들이 여전히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으로 인한 도시 구조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변화의 조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 기능에선 그런 변화들이 잘 안 나타났어요, 예상보다. 하지만 의외로 상업 기능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잘 나타나고 있더란 얘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먹고 노는 방식에서는 다분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뭐 과거처럼 먹자골목으로 중심 상권으로 이렇게 엄청 몰려가야 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 그림들은 제가 얼마 전에 연구 논문에서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대략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최근에는 맛집 등의 장소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모바일 정보통신을 굉장히 의존하고 있더라. 그래서 심지어 가보지 않은 곳, 그리고 멀리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SNS나 TV에서 화제가 된 곳이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갈 의향이 있다.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그런 의견 조사 결과예요.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먹고 노는 데 있어서 정보통신에 많이 의존하고요. SNS와 스마트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실제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보통신 공간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 장소에 대한 개념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단 약속 장소에서 만나, 먹자 골목으로 들어가고 봐, 그리고 일단 찾아봐, 이거였는데 이제는 그런데 처음부터 장소 정보를 톡방에 올립니다. 거기서 벌써 가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다 파악해요. 심지어 투표까지 붙여.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보이고 만나기 쉽고 익숙한 장소, 뭐 약속 장소 이런 것들이 따로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또 때로는 좀 멀다고 하더라도 해시태그가 많고 라이크가 많이 붙어있다라 그러면 언제든지 갈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중심지로 가서 일단 찾아본다라는 개념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일단은 다 찾아놓고 그 다음에 가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용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먹자골목이란 말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맛집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사람들의 선택은 집단적이 아니라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맛집을 콕 집어서 간다, 그래서 도심부, 먹자골목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비중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선택하는 맛집을 보면요, 이제는 그 위치가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먹자골목이 아니어도 돼요. 심지어 엉뚱한 곳에 있어도 그것도 나름대로 매력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 논문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맛집의 인기도 하고 도심부하고의 거리가 별로 관계가 없더란 얘기예요. 과거에는 맛집일수록 도심부, 중심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런 공식이 더 이상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뭐 맛집이라고 하더라도 도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맛집의 인기도 하고 도심부와의 거리가 어떤 비례관계나 아무런 관계가 없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결국 경리단길이 왜 생겼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었죠. 그래서 빌드업 첫 번째 과정으로 경리단길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리단길이 유행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봤고요. 빌드업 두 번째 과정으로는 꼭 중심부나 도심상권, 유명상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주 찾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이유, 바로 모바일 통신과 SNS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리단길이 탄생할 만한 어떤 시대적인 환경적인 문화적인 여건은 갖추어진 셈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그러한 명소가 왜 이 경리단길이라는 이 별것 없었던 골목길, 하필 이 시기에 이 위치에 나타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도시학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